숨이 넘어가는 딸아이 옆에서 남편은 돈이 없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휴대폰 알림이었다. 어머니 차량 대금이 500만 원 이체 완료. 우리 딸의 목숨이 차 한 대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더욱 발전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박서준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서울 외곽의 15평짜리 빌라 주차장에서 멀어지는 것을 신호로 김지아의 원래 의식이 시작되었다. 칠이 벗겨지기 시작한 원목 식탁 위에는 이름도 다정한 메시지도 없는 얇은 흰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저 그 봉투와 숨막히는 아침의 정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지아, 28세. 한때 회계법인에서 가장 꼼꼼한 주니어 감사인으로 통했던 그녀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재무보고서와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300만 원이라는 빠듯한 예산의 가계부였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난 4년간 쌓여온 정신적 피로감에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지아는 봉투를 열었다. 5만 원권 60장. 마치 방금 ATM에서 뽑은 듯 빳빳한 새 돈이었다. 지아는 낡은 가계부를 펼쳤다. 검은 펜으로 줄을 그으며 필수 생활비와 숨 쉴 틈을 위한 최소한의 욕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전기세 선불카드 50만 원, 서준의 방 에어컨은 밤에만 3이나, 수도세 및 관리비 15만 원, 쌀 10kg, 가스비 20만 원, 딸 예나의 분유 및 기저귀 빠듯하게 60만 원, 인터넷 서준의 재택근무 필수 15만 원, 지하 교통비 시장, 어린이집, 버스 이용 10만 원, 남은 금액 130만 원, 30일 근로하루 43, 333원, 세 식구, 식비. 지아는 마지막 숫자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세 식구의 아침, 점심, 저녁 식비로 하루 43, 0원. 오늘의 메뉴는 다시 고전적인 시나리오로 돌아간다는 의미였다. 두부, 된장, 시금치 된장국, 그리고 남편 서준을 위한 닭볶음탕 한 조각, 엄마, 우유.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지아의 집중을 깼다. 지아는 마치 범죄의 증거를 숨기듯 가계부를 재빨리 덮었다. 막 잠에서 깬 딸에게 다가갔다. 아빠를 쏙 빼닮은 동그란 눈에 4살배기 예나는 순진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우유가 조금밖에 안 남았네, 우리 딸. 이따 오후에 엄마가 사올게. 지금은 건강하게 물 마시자. 지아는 가슴속 쓰라림을 억누르며 부드럽게 딸을 달랬다. 그날 밤 서준은 지친 얼굴로 퇴근했다. 2년 전에 산 브랜드 셔츠는 이미 구겨져 있었다. 여의도의 한 증권사 투자 매니저인 서준에게 외모는 전부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늘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뿐이었다. 저녁 뭐야?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구두를 벗으며 물었다. 닭볶음탕이랑 시금치 된장국이요. 지아가 식탁을 차리며 대답했다. 서준은 식탁에 앉아 유일하게 남은 닭다리 조각을 집었다. 지아는 밥과 된장국, 그리고 두부 부침 한 조각만 덜었다. 당신은 닭 안 먹어? 서준이 의례적으로 물었다. 입안은 이미 음식으로 가득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그냥 시원한 국물이 당기네요. 남편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려고 그녀가 1번째로 한 거짓말이었다. 서준이 중얼거렸다. 잘 됐네, 절약하고. 이번 달 보너스 또 동결됐어. 고객들이 돈을 다 빼가. 당신이 300만 원으로 알아서 잘 관리해야 해. 어리광 부리지 말고. 지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삼켰다. 그녀는 회계사였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다. 쌀값이 올랐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서준의 눈에는 돈이 부족한 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이었다. 주말은 지아가 가장 피하고 싶지만 예나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서준이 집에 있다는 것은 지출 문제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보, 예나가 서울 숲에 가고 싶어 해요. 주차비만 내면 되니까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지아는 서준이 소파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준은 코웃음을 쳤지만 결국 승낙했다. 그래, 집에서 귀찮게 구는 것보다 낫겠지. 그들은 서울 숲으로 향했다.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고 주차장 주변에는 장난감과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많았다. 예나의 눈은 거대한 비눗방울을 파는 아저씨를 보고 반짝였다. 엄마, 예나 저거 사주세요. 예나는 플라스틱 비눗방울 막대를 가리켰다. 가격은 15영원이었다. 지아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어제 장보고 남은 20영원이 있었다. 내일 아침 달걀을 사야 할 돈이었지만 희망에 가득 찬 예나의 눈을 보니 지아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지아가 돈을 꺼내려는 순간 서준의 손이 그녀의 팔을 막았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단호한 손길이었다. 뭐 하는 거야? 서준이 날카롭게 속삭였다. 예나 장난감 사주려고요. 15영원밖에 안 해요. 밖에 안 한다고. 서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져 주변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다. 어제 생활비 줬는데 벌써 돈을 흥청망청 쓰려고 해. 15영원이면 내 오토바이 기름 이틀치야, 지아야. 하지만 예나가 장난감 사달라고 조른 적 거의 없잖아요. 서준은 몸을 굽혀 아빠의 표정 변화에 겁먹기 시작한 예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예나야, 아빠 말 들어. 엄마는 낭비가 심해. 우린 지금 힘들어. 네가 이 쓰레기 같은 장난감을 사면 아빠는 돈 벌러 일하러 갈 수가 없어. 아빠가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예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그래, 착한 애. 생각 없이 사는 엄마처럼 되지 마. 서준은 일어서서 마치 지아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인턴이라도 되는 듯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봤다. 애를 물질주의자로 키우지 마. 당신은 집에서 앉아만 있으니 서울 바닥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지. 지아는 침묵했다. 물주의주의자라는 말이 그녀의 명치를 때렸다. 떨어진 구두를 강력 접착제로 붙여 신는 그녀가 15영원짜리 장난감 때문에 물질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이 흘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은 두통을 핑계로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1시간 후 지아는 서준의 바지를 세탁하려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편의점 영수증을 발견했다. 수입 담배, 콜드브루 커피, 수입 과자, 총 85영원. 지아는 영수증을 구겨 뭉갰다. 서준은 자신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85영원을 태워버리면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딸의 행복을 위한 15영원을 금지했다. 지아의 가슴 속 무언가가 깨졌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뿌리내리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이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사흘이 흘렀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서준은 장난감 문제로 지아가 반박했다는 이유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남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서준은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다. 숨결에서 희미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심하게 취한 것은 아니니 비즈니스 접대에서 마신 와인 한 잔이겠거니 지아는 생각했다. 지아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러 방에 들어갔다. 서준의 휴대폰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다. 화면 자동 꺼짐 설정이 꺼져 있거나 잠금 설정을 하기 전이었는지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지아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질투심 많은 아내가 아니었다. 사생활을 존중했다. 하지만 배터리가 닳을까봐 화면을 끄려고 손을 뻗는 순간 모바일 뱅킹 앱에서 팝업 알림이 떴다. 메시지는 사라지기 전 3초 동안 떠 있었다.
하지만 수천 줄의 엑셀 숫자를 훑는데 익숙한 지아의 훈련된 눈, 감사인의 눈은 사진을 찍듯 정확하게 그 내용을 포착했다. 이체 완료. 수신인 박 여사님. 금액 500만 원. 내용 월 생활비 추가 및 스파. 지아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숫자가 기억 속에서 깜빡였다. 500만 원. 지아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번에는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거친 숨소리가 서준을 깨울까 두려웠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방을 나와 문을 닫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달 생활비 300만 원. 어머니에게는 500만 원. 단 한 번의 이체로. 지아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희미했던 점들이 연결되었다. 요즘 사업이 힘들어라고 서준이 말했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삭감했어라고 서준이 말했다. 우린 아껴야 해라고 서준이 말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서준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우 건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지 아내와 자식을 가난하게 만들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지아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봤다. 25일 서준의 월급날이었다. 그동안 서준은 항상 월급날이 일일이라고 말했고 그때 지아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 알고 보니 5일의 시차가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서준은 아내와 자식에게 부스러기를 남기기 전에 자신의 큰 현금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 앉아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눈물은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의 불씨로 바뀌었다. 감사인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법의학적 감사를 실시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다. 커피를 내리고 셔츠를 다리고 서준이 출근할 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면 충돌은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물적 증거 없는 대립은 서준이 사실을 왜곡하고 그녀를 미쳤거나 환각에 빠졌다고 몰아붙일 뿐이었다. 서준이 떠나고 예나가 블록놀이에 열중하자 지아는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서준이 현모양처는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금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아는 평범한 이름으로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첫 번째 목표는 레드나 케말라 글램이었다. 시어머니의 계정은 비공개가 아니었다. 박 여사, 58세의 미망인. 예나를 안아달라고 하면 늘 관절이 아프다고 불평하던 그녀는 사실 매우 활기찬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지아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며 게시 날짜와 서준의 월급날 패턴을 맞춰보았다. 이틀 전 26일자 게시물. 박 여사가 고급 피부과 벨벳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 얼굴에는 금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다. 캡션 나를 위한 시간. 젊음 유지를 위한 줄기세포 주사. 언제나 엄마의 필요를 알아주는 사랑하는 아들 서준이 덕분. 축복받은 효자 아들. 지난달 27일 자 게시물. 최신상 코치 핸드백 사진. 캡션. 드디어 버건디 색상도 샀네. 복은 어디 안 가나 봐. 2달 전 게시물. 5성급 호텔에서 개모임을 하는 부메랑 영상. 식탁에는 고급 음식이 가득했다. 캡션. 이번 달은 내가 사모님들께 한턱 쏘는 날. 마음껏 드세요. 지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냈다. 가계부가 아닌 새 노트였다. 그녀는 박 여사의 게시 날짜와 과시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추정 가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코치 가방 80만 원, 줄기세포 시술 회당일 0만 원, 호텔 개모임 식사 한 번에 500만 원.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었다. 매월 말 박 여사는 항상 새로운 사치품을 자랑했다. 반면 같은 날짜에 지아는 달걀을 반판 사야 할지 한 판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박 여사님.
지아가 어젯밤 서준의 휴대폰에서 본 연락처 이름을 씁쓸하게 되뇌었다. 그 별명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급의 위치였다. 서준의 작은 왕국에서 그의 어머니는 국고를 쥔 여왕이었고 지아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도우미에 불과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서준이 종종 어머니가 외롭고 어릴 적 살던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서준은 그 연민을 이용해 환상적인 자금 흐름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는 모든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클라우드 저장소에 숨겨진 폴더에 저장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 디지털 증거는 강력했지만 그의 거짓말을 실시간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준의 입에서 직접 그의 재정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기회는 사흘 후에 찾아왔다. 독감 시즌이 아파트 단지를 덮치기 시작하면서 예나는 추가 비타민이 필요했다. 한 달치 비타민 가격은 15만 원이었다. 게다가 경비실 수리를 위한 갑작스러운 주민회비가 5만 원이었다. 긴급하게 필요한 돈은 총 20만 원이었다. 지아의 지갑에 남은 생활비는 40만 원. 아직 한 달이 열흘이나 남았다. 지금 20만 원을 쓰면 마지막 주에는 정말 밥에 소금만 먹어야 할 판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지아는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여보, 지아가 부드럽게 불렀다. 서준은 갈비찜을 씹고 있었다. 지아가 서준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신의 식비를 희생하며 억지로 만든 특별 메뉴였다. 왜? 예나가 비타민이 필요해요. 놀이방 친구들이 독감에 많이 걸렸고 주민회비도 내야 해요. 혹시 월말에 비상사태 대비해서 50만 원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지아는 일부러 50만 원이라는 숫자를 언급했다. 이 500만 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 서준 같은 투자 매니저의 월급이라면 주차비에 불과한 금액이어야 했다. 서준은 씹는 것을 멈췄다. 그는 숟가락을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식당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50만 원? 서준이 되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했다. 내가 ATM 기계인 줄 알아? 여보, 이건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예요. 애 들먹이지 마. 서준이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내가 당신한테 300만 원 줬잖아. 300만 원이면 큰 돈이야, 지아야. 지방 가면 최저임금도 그만큼 안 되는 곳 많아. 당신은 집에서 출퇴근 교통비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밥하고 빨래만 하잖아.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당신이 다 써버리는 거 아니야? 여보, 우리 매일 식단 보세요. 지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테이블 밑에서는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지만 전기세도 오르고 식료품 가격도 올랐어요. 300만 원은 정말 빠듯해요. 서준은 식탁에 휴지를 내던지며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무능한 거야. 우리 엄마는 혼자서 나를 키우셨어. 돈 부족하다고 불평 한 번 안 하셨다고. 당신은 애 하나 키우면서 남편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맨날 돈 달라는 소리만 해. 어머니요. 지아는 이 500만 원, 이체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직은 아니었다. 차마 지아야. 속으로 외쳤다. 우리 엄마가 왜? 서준이 지아의 얼굴을 가리켰다. 잘 들어. 지금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 난 사무실에서 수조원 손해보는 남의 돈 관리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 집에 오면 아내는 푼돈 달라고 들들 볶고 분수를 좀 하라. 서준은 식당을 떠나며 예나의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비타민 같은 거 살 생각 마.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여. 그럼 애는 건강해. 그건 그냥 당신이 용돈 타내려는 수작일 뿐이야. 안방문이 세게 닫혔다. 지아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서준의 그릇에 갈비찜이 반이나 남아 있었다. 지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실험은 성공했다.
서준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그는 3일 전 어머니가 즐겁게 지내시라고 기꺼이 보냈니 500만 원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는 20만 원을 거부하고 아내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을 택했다. 그날 밤 지아는 식탁을 치우지 않았다. 남은 음식을 그대로 두었다. 예나 방으로 들어가 잠든 딸을 껴안았다. 이제 그만. 지아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그날 밤 순종적인 아내 김지아는 죽었다. 그리고 차갑고 계산적인 감사인 김지아가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내일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건 서준에게 너무 쉬운 일이다.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서준의 인생 대차대조표를 먼저 맞출 것이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먼지 쌓인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전원을 켰다. 화면의 빛이 이제는 굳어진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주소로 이메일 메시지를 입력했다. 수신 sabda.aron-ballo@gmail.com 선배님, 감사 도움이 필요한데 회사는 아니에요. 지아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빌라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지만 서준이 의심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보통 전날 밤처럼 심하게 다툰 후에는 지아가 말을 안 하거나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곤 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식탁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다. 계란 지단을 얇게 썬 김치볶음밥이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서준의 블랙커피는 설탕 양까지 완벽했다. 지아는 남편을 옅은 미소로 맞았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10분 동안 연습한 미소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준비됐어요. 지아가 차분하지만 정중하게 인사했다. 서준은 놀란 듯했다. 이내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감 있게 의자를 끌어당겼다. 어젯밤 자신의 으름장 수법이 성공했다고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아가 자신의 위치, 즉 전적으로 의존하고 복종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래야 좋지. 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다. 그는 예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는 지아를 바라봤다. 당신이 요구만 많이 안 하면 이 집이 천국이야. 그럼 나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이웃이나 당신 친구들이 하는 그런 허영심 가득한 소리는 듣지 마. 네, 여보. 어젯밤 일은 죄송해요. 그냥 제가 너무 불안했나 봐요. 지아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몸짓이었다. 서준은 복종을 보았지만 만약 그가 아내의 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파산 직전에 회사 대차대조표를 검토하는 감사인의 차가운 시선을 발견했을 것이다. 지아는 회색돌 기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때가 될 때까지 포식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바위처럼 지루하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다. 그날 서준은 아주 기분 좋게 심지어 작은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했다. 그는 집이 자신이 정복한 안전지대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래된 서류가 든 예비 서류 가방을 챙기는 것을 잊었다. 서준의 차가 코너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지아는 재빨리 움직였다. 식탁을 치우지 않았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녀는 서준의 작은 서재, 즉 지아가 거의 만질 수 없었던 거실 한 구석으로 들어갔다. 목표는 잠겨있는 아래쪽 서랍의 서류 더미였다. 지아는 열쇠가 없었지만 서준이 종종 책장 위 플라스틱 화분 안에 예비 열쇠를 숨겨두곤 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의 직감은 맞았다. 작은 열쇠가 그곳에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아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풍겼다. 그 안에는 빨간색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지아는 하나씩 열어보았다. 생명보험증권, 수혜자 박여사, 배우자도 자녀도 아닌 어머니, 1억 원짜리 정기예금 증서, 제네시스 GV80 할부 계약서, 계약자 박서준. 하지만 우편물 수신 주소는 박 여사의 집.
지아는 휴대폰으로 서류 한 장 한 장을 촬영했다. 페이지마다. 손은 안정적이었고 눈은 중요한 조항들을 훑었다. 월급 삭감, 사업 부진. 지아는 작게 건조하고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서준은 단순히 인색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자산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이름을 금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친자식은 비타민 하나 사기 힘들게 내버려둔 채 지아는 모든 서류를 먼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다. 서랍을 다시 잠그고 열쇠를 화분에 두었다. 1단계 작전 완료. 서준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방금 적에게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행동할 힘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지아는 증거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필요했다.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고 서준이 소송 후 생활비를 끊으면 예나도 먹여 살려야 했다. 지난 4년 동안 지아는 빨래, 요리, 청소 같은 가사 노동으로 머리를 굳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캐시를 정리하고 회계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했다. 정규직으로 일할 수는 없었다. 누가 예나를 돌볼 것인가? 지금 형편의 어린이집 종일반은 너무 비쌌다. 해결책은 프리랜서 프로젝트였다. 지아는 예전에 일했던 회계법인의 전 상사 3명에게 연락했다. 서준의 링크드인 네트워크에 걸리지 않도록 새로운 전문 이메일에는 루나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지아 씨, 세상에, 어디 갔었어요? 마침 잘 됐네. 우리 지금 한 소매업체 고객 때문에 법의학 감사 처리하느라 정신없는데 의심스러운 거래 수천 건 확인할 꼼꼼한 사람이 필요해요. 원격 근무 가능해요. 2시간 후에 온 답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네, 선배님. 밤이나 낮잠 시간에 작업할 수 있어요. 지아가 재빨리 답장했다. 좋아요. 보수는 시니어 기준으로 할게요. 보고서 한 묶음당 500만 원. 괜찮으면 지금 원본 데이터 보내줄게요. 500만 원. 지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보고서 한 묶음을 검토하는데 아마 3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그 일만으로 그녀는 서준이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주는 한 달 생활비에 거의 2배를 벌 수 있었다. 그동안 서준은 지아가 돈을 벌 능력이 없고 집만 된다는 교리를 주입해왔다. 지아는 거의 그 말을 믿을 뻔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현실의 딱이었다. 지아는 가치가 있었다. 그녀의 전문성은 여전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지아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부터 지아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 6시, 9시 아침 식사와 남편 출근 준비를 하는 순종적인 아내. 9시, 12시 예나와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 13시, 15시 예나 낮잠. 시간, 숫자를 파헤치는 냉혹한 법의학 감사. 15시, 21시 다시 아내와 엄마. 22시, 이시 서준이 잠든. 들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명으로 노트북 앞에서 다시 일. 보수를 받기 위해 지아는 집으로 실물 우편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첫 번째 계약금 2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왔을 때 지아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 즉 독립심을 느꼈다. 그 돈은 쓰지 않았다. 단 한 푼도 전쟁 자금으로 쌓아두었다. 그녀는 서준 앞에서 여전히 두부와 된장찌개를 먹었고 낡은 홈웨어를 입었으며 계속해서 가난해 보였다. 그녀가 더 초라해 보일수록 서준은 더 안심했고 지아는 더 자유롭게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조인성 변호사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지아의 대학 동기로 지아가 그 당시 백마탄 왕자처럼 보였던 서준을 선택하기 전에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준의 사교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멀리 떨어진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지아는 믿을 만한 이웃에게 면접을 핑계로 예나를 잠시 맡겼다. 인성의 옷차림은 깔끔했다. 몸에 잘 맞는 네이비 수트는 색이 바랜 낡은 셔츠를 입은 지아와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인성의 시선은 비판적이지 않았다. 그 시선은 탐색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아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놓고 박 여사의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과 서준의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인성은 증거들을 넘겨보며 잠시 침묵했다. 이건 단순히 인색한 게 아니야, 지아야. 인성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이건 경제적 방임 및 공동재산 은닉에 해당돼. 재정적 불륜이지. 법적으로 남편의 월급은 공동재산이야. 특히 당신이 그의 허락하에 일을 그만뒀다면 더더욱 이 500만 원 이체는 당신 동의 없이는 불법이야. 아내와 자식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이혼하고 싶어요, 선배. 하지만 준비가 되어야 해요.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소송 걸지 마. 인성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금 소송 걸면 그가 나머지 자산을 숨길 거야. 그는 투자 매니저야. 지아야. 자산을 추적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으로 옮기거나 모든 것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방법을 안다고. 이혼 판결이 내려질 때쯤이면 서류상으로는 가난뱅이가 되어 있고 당신은 찌꺼기만 받게 될 거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그림자 대차대조표를 만들자. 당신은 모든 계좌번호, 차량 번호판, 토지 위치,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종류를 전부 기록해야 해. 소송이 들어가는 정확한 시점에 그의 자산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기습하는 거야. 인성은 작은 수첩을 꺼내 지아에게 건넸다. 그의 재정 루틴을 기록해. 언제 현금을 인출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개인 금고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아야, 그가 당신을 바보라고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그를 감사하고 있다는 걸 절대 의심하게 하면 안 돼. 그가 이겼다고 느끼게 내버려둬.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부주의하거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3개월. 비상 자금을 모으고 이 자산 추적을 끝내 데이터가 완성되면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게. 판사의 망치가 떨어질 때 그가 어머니에게 단 1원도 이체할 수 없게 확실히 하자. 만남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었다. 지아는 피해자가 아니라 임무를 가진 이중 첩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제 그녀에게는 동맹이 있었다. 가장 큰 인내심의 시험은 그 주말에 찾아왔다. 서준은 강남의 부촌에 있는 어머니 댁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다. 박 여사의 집은 고전적인 스타일의 높은 기둥이 있는 웅장한 저택이었다. 차고에는 지아가 서준의 서랍에서 할부 계약서를 본 흰색 제네시스 GV80이 주차되어 있었다. 차는 반짝였다. 분명히 막 광택을 낸 것이었다. 여보, 저 차 새로 뽑으셨어요? 지아는 그들의 낡은 스쿠터에서 내리면서 순진한 척 물었다. 아, 어머니가 개에서 돈을 좀 타셨어. 그래서 낡은 차랑 바꾼 거야. 서준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의 눈은 지아를 마주치지 못했다. 아주 허술한 거짓말이었다. 집 안에서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박 여사는 실크 카프탄을 입고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지아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본 버건디 세코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물건을 실제로 보니 지아의 피가 끓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아가 시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다. 박 여사는 마치 더럽다는 듯 손을 살짝 빨리 뺐다. 그녀는 지아의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어머, 지아야. 너는 다른 옷도 없니? 시댁에 오면서 그렇게 해진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해. 손님이라도 오면 창피해서 어떡하니. 옆에 서 있던 서준은 아내를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게 웃었다. 원래 저래요, 엄마. 지아가 워낙 절약 정신이 투철해서요. 제가 옷 사 입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지아는 옆구리에 주먹을 쥐었다. 신급 가스라이팅이었다.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서준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녀를 구두쇠라고 비웃는 것도 서준이었다.
절약하는 건 좋은데 거지처럼 보이진 말아야지. 박 여사가 새 가방을 쓰다듬으며 비꼬았다. 이거 봐. 엄마가 가방 새로 샀어. 이것도 투자야, 투자. 너도 좀 꾸미는 법을 배워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남자는 다 눈으로 먹고 산다고. 집에서 아내가 꾀죄죄하면 밖에서 예쁜 여자 찾는다고 뭐라 할 수 없는 거야. 네, 어머님, 앞으로 배울게요. 지아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가서 밥이나 먹어. 뒤에 오늘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 있으니까 버리기 아깝잖아. 박 여사가 말했다. 지아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갈비찜, 잡채, 전 등 고급 음식이 넘쳐났다. 남은 음식이긴 했지만 지아의 평소 식단보다는 훨씬 호화로웠다. 그녀는 맛있게 먹는 예나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거실에서는 서준과 어머니의 대화가 들려왔다. 서준아, 안방 에어컨이 영 시원찮네. 바꿔야겠어. 그리고 뒤뜰 연못도 리모델링 좀 하려고.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바꿀까봐.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엄마? 글쎄, 한 2억만 원은 준비해야지. 인테리어 업자는 내일 부르기로 했어. 알았어요, 엄마. 제가 이체할게요. 지아는 씹는 것을 멈췄다. 입안의 갈비찜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연못에 2억만 원. 그 이체는 마치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사듯 쉽게 말해졌다. 협상도, 불평도 없었다. 사업이 어렵다면서.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부엌 벽 뒤에서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 이것은 구두 증거였다. 서준은 부차적인 리모델링을 할 재정적 능력이 있었고, 이는 아내를 부양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의도적인 거짓말임을 증명했다. 이거 다 먹어, 예나야. 지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많이 먹어. 이것도 내 아빠 재산이야. 시댁에서 돌아온 후 지아의 분노는 전술적인 실험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서준이 평소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는지 증명하고 싶었다. 그동안 서준은 항상 난 현금 안 들고 다녀. 다 카드야. 그것도 한도 꽉 찼어라고 말했다. 사흘 후 지아는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가스레인지의 가스가 거의 다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가스를 사지 않았다. 생수통도 비워두었다. 그날 밤 서준은 회사 동료인 나카라는 남자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아무래도 집에서 같이 축구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지아야, 라카씨 커피 좀 타주고 바나나라도 좀 튀겨줘. 서준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명령했다. 친구에게 자신이 왕처럼 대접받는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지아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에서 나왔다. 어쩌죠, 여보. 물 끓이려는데 가스가 떨어졌어요. 생수도 다 떨어졌고요. 서준은 눈을 부릅떴다. 어떻게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 확인 안 했어. 깜빡했어요, 여보. 생활비도 너무 빠듯해서요. 아직 ATM에서 돈을 못 찾았어요. 아니, 제 말은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지아는 일부러 친구 앞에서 서준을 창피하게 만들었다. 아휴, 물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서준이 불평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럼 가서 사와. 가스 배달 아저씨는 외상 안 해주세요, 여보. 현금으로 내야 해요. 전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지갑이 텅 비었어요. 지아는 그들 앞에서 지갑을 뒤집어 보였다. 텅 비어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준의 친구 라카는 안절부절 못했다. 야, 그냥 배달 앱으로 커피 시키자. 괜찮아. 아니, 아니야. 서준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그는 회사 후배 앞에서 가난하거나 인색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얼굴이 붉어진 채 서준은 청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두툼한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아와 라카의 눈앞에서 서준은 지갑을 열었다. 지갑은 두툼했다. 붉은색의 5만 원권과 푸른색의 1만 원권 지폐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적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현금이 그 안에 있었다. 지아는 숨을 참았다. 서준은 항상 현금이 없다고 했다. 지아가 과일값으로 5만 원을 달라고 할 때마다 서준은 5만 원권 한 장을 거칠게 꺼내 테이블에 던지곤 했다. 자, 가스 사는 김에 가게에서 담배도 사와. 빨리.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승리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네, 여보. 지아가 말했다. 그녀는 집을 나와 가게로 향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아는 미소 지었다. 실험은 증명되었다. 서준은 항상 높은 유동성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두툼한 지갑은 그가 가정의 기본적 필요보다 자신의 편의와 체면을 우선시한다는 증거였다. 지아는 가스를 샀다. 남은 거스름돈 약 25영원. 서준이 시킨 담배는 사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을 개인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다. 담배는? 서준이 물었다. 가게에 여보가 피우는 담배가 다 떨어졌어요. 싼 담배밖에 없던데 여보가 싫어할까 봐요. 지아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다. 서준은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지만 라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지아는 검은 수첩에 기록했다. 조사 10장. 목표는 매일 지갑에 현금 300만 원을 소지함. 현금 없음이라는 거짓말. 반박됨. 하나씩 서준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준은 그의 모든 오만함으로 가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 아내가 자신의 파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빌라의 밤의 정적은 귀뚜라미 소리가 아닌 마치 목이 졸리는 듯한 예나의 거친 숨소리에 의해 깨졌다. 새벽 2시. 지아는 옆에서 자고 있는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잠에서 깼다. 예나의 이마를 만져보니 펄펄 끓는 주전자를 만지는 것처럼 뜨거웠다. 디지털 체온계는 40.2도라는 끔찍한 숫자를 나타냈다. 예나야, 아가. 일어나, 응? 지아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예나의 몸이 경직되고 눈이 위로 뒤집혔다. 열성경련이었다. 지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옆방의 서준을 향해 소리쳤다. 안방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들이 차갑게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생긴 서준의 새로운 습관이었다. 지아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다. 여보, 여보 서준 씨, 예나가 경련해요. 문 열어요. 대답이 없었다. 서준은 죽은 듯이 자고 있거나 아마도 그의 귀는 자존심으로 막혀 있었을 것이다. 지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갑과 휴대폰을 움켜쥐고 뻣뻣하고 심하게 떨리는 예나를 안아들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을 향해 소리쳤다. 다행히 맞은편에 사는 동대표 아저씨가 아직 잠들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차를 몰아 그들을 가장 가까운 사립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은 혼란스러웠다. 간호사들이 즉시 예나를 넘겨받아 산소 마스크와 수액을 연결했다. 지아는 커튼 뒤에서 떨리는 무릎으로 서서 딸의 피부를 뚫는 모든 주사바늘을 지켜보았다. 15분 후 당직 의사가 나왔다. 어머니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경련은 멈췄어요. 하지만 이건 댕기열, 댕기 출혈열의 징후입니다. 위독한 단계예요.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바로 소아 집중 치료실 PI 입원해서 집중 관찰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선생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아는 행정실로 안내되었다. 피곤한 얼굴의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박예나 환자분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님, 건강보험이 비활성 상태입니다. 지아의 심장이 잠시 멎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항상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 이체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시스템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옵니다, 어머님. 보험이 실효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환자로 분류되셔야 합니다. 직원은 상세 내역서를 내밀었다.
PICU 입원 및 초기 치료를 위해 보증금 1억만 원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응급실에서 옮기기 전에 지금 바로 완납하셔야 합니다. 지하의 수중에는 생활비 계좌 잔고가 5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집에서는 서준이 할부로 산 푹신한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자식의 생명보험은 무엇을 위해 죽어갔는지 모를 일이었다. 지아는 다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번째 통화. 마침내 잠긴 목소리와 화난 목소리로 받았다. 뭔데? 이 새벽에 사람 자는 거 방해하고. 예나가 병원에 있어요. 당신이 보험료 안 내서 보험이 끊겼대. 지금 당장 1억만 원이 필요해. 안 그러면 우리 딸 치료 못 받아. 지아는 울음을 참으며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도록 빠르게 말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헛소리하지 마. 그건 회사 보험이야. 직원분이 회사 보험 아니고 개인 보험인데 6개월이나 밀렸대요. 지금 당장 돈 가지고 여기로 와요. 예나 목숨이 달렸어. 지아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행정실 직원을 바라보았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결제할게요. 서준은 40분 후에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반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다. 얼굴은 구겨져 있었지만 자식이 위독한 아버지의 공포심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수면 루틴을 방해받아 짜증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행정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지아에게 다가갔다. 예나는 어때? 그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아직 응급실에 있어요. 보증금 내기 전에는 병실로 못 옮긴대요. 지아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쳤네. 1억만 원이나. 서준이 투덜거렸다. 그는 창구로 다가갔다. 저기요. 신분증 맡기고 나중에 내면 안 되나요? 저 투자 매니저예요. 제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규정상 현금이나 카드로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서준은 지아를 향해 돌아서며 좌절감에 머리를 헝클었다.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나 지금 그런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도 이번 달에 한도 다 썼고. 내가 주식시장 박살났다고 했잖아. 내 자산 다 묶여 있다고.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딸 목숨값 1억만 원이 없다는 거네요. 없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없다고. 서준이 나지막이 쏘아붙였다. 이렇게 하자. 당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 일단 빌려. 다음 달에 내 보너스 나오면 갚을게. 네. 부모님 공무원 연금 받으시니까 노후 자금 좀 있으실 거 아니야. 지아의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끌어올랐다.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며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는 그녀의 부모님이 이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위에게 착취당할 위기에 처했다. 나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리라고요? 지아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물었다. 그래, 이건 비상사태잖아. 애를 위해서 자존심 좀 버려. 서준이 마치 자신이 가장 이성적인 사람인 양 강조했다. 바로 그때 지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가 노트북에 설치해 동기화해 둔 복제 앱에서 알림이 들어왔다. 그 앱은 지난주 어머니의 생년월일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서준의 주거래 계좌 변동 내역을 감시하고 있었다. 출금 알림. 시간 오전 35. 수취인 마주모터스. 금액 2,500만 원. 내용 박 여사님 제네시스. 계약금 잔액. 수수료 잊지 마세요. 지아는 그 화면을 응시했다. 서준은 방금 2분 전에 이체를 했다. 그가 이 창구 앞에 서서 잔액을 확인하는 척하며 당황한 연기를 하는 동안 재킷 주머니 속 그의 손가락은 사실 어머니의 차계약금 잔액을 이체하고 있었다. 그는 딸이 치료실을 구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동차 딜러가 어머니의 주문을 취소할까봐 더 두려워했던 것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아가 결혼 생활에 대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랑, 존경, 또는 남은 희망의 찌꺼기들이 그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바지 주머니에서 검은색 체크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지난 3개월 동안 프리랜서 감사로 힘들게 번 돈과 굳게 지켜온 처녀 시절의 비상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카드였다. 저기요, 지아가 직원에게 말했다. 업그레이드 할게요. 제 딸 VIP 병실로 옮겨주시고 지금 당장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를 불러주세요. VIP. 서준이 입을 떡 벌렸다. 너 미쳤어? 돈이 어디서 났어? 내가 갚지도 못할 빚 만들지 마. 지아는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다. 2억만 원 긁어주세요. 비밀번호는. 지아는 단말기에 숫자를 단호하게 눌렀다. 거래 성공. 영수증이 나왔다. 서준은 그 영수증을 보고 그리고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지아를 쳐다보았다. 가시죠, 여보. 지아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VIP실에서 기다려요. 예나가 안정되는 동안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VIP 병실은 넓고 차갑고 조용했다. 방문객을 위한 푹신한 가죽 소파가 있었다. 예나는 이미 옮겨졌고 이제는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수액을 맞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해열제와 항경련제가 투여되었다. 간호사가 막 나가고 부부만 긴장된 침묵 속에 남았다. 서준은 소파 끝에 앉아 불안해했다. 그는 지아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억만 원을 결제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당신, 서준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생활비 횡령했구나. 돈 부족하다고 거짓말하고 내 주방 돈을 횡령했어. 그 질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아는 웃었다. 건조하고 섬뜩한 웃음이었다. 지아는 가방에서 업무용 태블릿을 꺼냈다. 전원을 켜고 거짓의 대차대조표, 박씨 가족 법의학 감사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서준 앞 유리 테이블에 태블릿을 놓았다. 보세요. 지아가 명령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막대 그래프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파란색 아내와 자녀 생활비, 월 300만 원. 빨간색 박여사 생활비 및 사치품, 월 평균이 850만 원. 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화면을 넘겼다. 다음 슬라이드, 은닉 자산 목록, B&I 예금 명의, 박서준, 2억 5 0만 원. 제네시스 GV 88부. 명의, 박서준. 사용자, 박여사. 명품 가방 보석 구매 내역, 최근 6개월, 총 1억 4 0만 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슬라이드, 오늘의 거래 내역. 시간 오전 35, 이체 금액 500만 원. 수취인, 자동차 쇼룸. 상태, 성공, 비고. 자녀가 응급실에서 위독한 상태일 때 실행됨.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대낮에 현행범으로 잡힌 도둑 같았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 500만 원. 지아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차분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예나를 위해 1억만 원이 없다고 했어. 우리 부모님께 구걸하라고 했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 손은 어머니의 차를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어. 서준은 일어서서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다. 너 건방지게 내 계좌를 해킹했어. 이건 범죄야, 지아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신고해요. 지아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도전했다. 신고해요. 그래서 경찰서 전체, 법원 전체, 그리고 당신 회사 동료들 전부가 투자 매니저 박서준이 어머니에게 차를 사주기 위해 자기 딸을 거의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걸 알게 해요. 당신 명성이 무사할 것 같아요. 서준은 침묵했다. 그의 위협은 무력했다. 들어요, 여보. 그동안 난 조용히 있었어. 당신이 밖에서 스테이크 먹는 동안
난 두부랑 된장찌개를 먹었어. 당신 어머니가 에르메스 짝퉁 가방 사는 동안 난 낡은 옷을 입었지. 난 당신이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생각해서 참았어. 지아가 예나의 침대를 가리켰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 당신은 그저 돈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사고 아내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야. 그건 내 돈이야. 내 피땀 흘려 번 돈. 서준이 마침내 폭발하며 소리쳤다.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야. 날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아내는 다시 구하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뿐이야. 좋아요. 지아가 재빨리 대꾸했다. 그 말은 판사님께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예나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박 여사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오전 10시쯤 도착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개모임 일정이 방해받아 짜증난 얼굴이었다. 박 여사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자랑스러운 코치 버건디 백을 든 채 VIP 병실로 들어왔다. 세상에, 서준아, 엄마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박 여사는 쇠약하게 누워있는 손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그 자동차 쇼룸에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잔금에서 행정 비용 50만 원이 부족하다더라. 지금 바로 이체해. 그래야 오늘 오후에 차 배달 오지. 서준은 난처해 보였다. 그는 예나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지아를 힐끗 쳐다봤다. 엄마, 예나가 많이 아파요. 지금 차 얘기는 좀. 서준이 속삭였다. 그냥 열나는 거잖아. 애들은 원래 다 그래. 박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는 지아를 비꼬는 눈으로 쳐다봤다. 이건 분명히 엄마가 제대로 못 돌봐서 그런 거야. 내 손녀한테 뭘 먹인 거야. 분명히 불량식품 사 먹였지. 지아는 책을 덮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부딪혀 크게 울렸다. 영양 부족으로 아픈 거예요. 어머님. 면역력이 약해졌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님이 하루 식비로 4만 원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한 달에 이 500만 원은 어머님께 그 촌스러운 가방 사시라고 보내드렸고요. 박 여사는 눈을 부릅떴다. 어머, 버릇없는 것. 네가 감히 시어머니 용돈을 계산해? 서준아, 내 아내 부모님한테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니? 서준은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다. 지아야, 어른한테 말 조심해. 엄마 말이 맞아. 네가 반성해야지. 300만 원으로 살림 잘했으면 충분했어. 충분해요. 지아가 일어섰다. 이제 예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박 여사님, 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나 보험이 실효된 건 지난달 어머님 다이아몬드 개모임 비용 때문에 그 돈을 썼기 때문이에요. 어젯밤 서준 씨는 어머님 차 잔금이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나를 응급실에서 죽게 내버려 둘 뻔했어요. 그 차 타이어에는 어머님 손녀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드라마 찍네. 박 여사가 소리쳤다. 된장녀 같으니라고. 서준아, 얘랑 이혼해. 엄마는 이렇게 반항적인 며느리 못 본다.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한테 더 공손한 여자들 널렸어. 네, 엄마. 서준이 증오의 찬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이제 질렸어. 몰래 수천만 원 비상금 숨겨놓고 남편 돕지도 않는 아내라니. 이게 무슨 아내야. 지아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 말이 나왔다. 일을 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보. 박 여사님. 새 차 즐겁게 타세요. 서스펜션이 두 분 양심만큼이나 푹신하길 바라요. 그날 오후 예나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의사는 영양 관리만 잘하면 통원 치료를 허락했다. 서준이 택시를 타기 싫다는 어머니를 위해 프리미엄 택시를 불러주러 로비에 간 사이 지아는 짐을 쌌다. 병원에서 갈아입을 옷뿐만이 아니었다. 지아는 인성에게 전화했다. 선배, 지금이에요. 팀을 우리 빌라로 보내주세요. 제 물건이랑 예나 물건 전부 다 옮겨주세요.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말고요.
서준이 VIP 병실로 돌아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예나도 지하에 가방도 없었다. 꽃병 옆 협탁 위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연애 편지가 아닌 이혼 소송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 자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경제적 방임 및 공동재산 횡령 혐의에 대한 내용 증명, 서준의 자산은행 계좌, 제네시스 자동차, 주식 포트폴리오, 동결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가압류 통지서. 맨 앞장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에 지하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보, 예나 병원비 250만 원은 내가 완납했어요. 당신 가족에게 주는 내 마지막 자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부터 우리 대차대조표는 분리됩니다. 추신, 빌라에서 우리 찾지 마요. 열쇠는 집주인에게 반납했어요. 아, 그리고 그동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인터넷이랑 전기 요금도 해지했어요. 어둠을 즐기시길. 서준은 종이를 구겼다.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즉시 모바일 뱅킹을 확인했다. 계좌 동결, 지급 정지.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까 보낸 이 500만 원 다시 보내줘. 지하 때문에 내 계좌 막혔어. 무슨 소리야, 벌써 쇼룸에 다 냈지. 차는 이미 차고에 있는데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영업사원 보기 창피하게. 서준은 병원 바닥에 휴대폰을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깨졌다. 방금 시작된 그의 미래처럼 산산조각 났다. 지아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서준이 깨닫지 못했던 그의 삶을 지탱해주던 재정적 온전함까지 모두 가지고 떠났다. 밖에서는 새로 임대한 오피스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아가 잠든 예나를 껴안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 하늘은 흐렸지만 지아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서준이 빌라에서 혼자 산 첫 주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행정 지옥 같았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더러운 옷이 마법처럼 깨끗해져 옷장에 향기롭게 접혀 있고 생수통이 저절로 채워지며 더러운 접시가 싱크대에 1시간 이상 쌓이지 않는 편안함의 거품 속에서 살았다. 이제 지하의 마법은 사라졌다. 월요일, 서준은 늦잠을 잤다. 휴대폰 알람은 울렸지만 평소 그를 깨우던 커피 향은 없었다. 인스턴트 커피를 직접 타야 했지만 가스를 사는 것을 잊어버려 뜨거운 물이 없었다. 예전에 지아에게 핀잔을 주던 사소한 문제였다. 옷장을 열자 출근용 셔츠가 하나도 없었다. 더러운 옷 더미가 방구석에 산처럼 쌓여 퀴퀴한 냄새를 풍겼다. 젠장. 서준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이틀 전에 입었던 셔츠를 집어들고 땀 냄새를 감추기 위해 비싼 향수를 과도하게 뿌린 후 굶은 배로 출근했다. 진정한 재정 문제는 점심시간에 시작되었다. 보통 지하는 현미밥, 브로콜리 볶음, 닭가슴살 구이로 건강하고 저렴하며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었다. 이제 그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 먹거나 배달 앱으로 주문해야 했다. 점심, 백반, 8영원, 오후 커피 스타벅스, 동료들 체면, 6영원, 저녁 피곤해서 배달, 15영원 배달비 포함. 첫날 지출 총액, 29영원. 밤에 서준은 먼지 쌓인 거실에 앉아 휴대폰 계산기로 계산했다. 하루 식비와 커피값으로만 29영원을 쓴다면 한 달이면 87만 원이 필요했다. 이건 겨우 식비였다. 전기세, 기름값, 세탁비 다림질을 못하니까 생수값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아는 어떻게 30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살았지? 그가 중얼거렸다. 수십억 원의 투자를 다루던 그의 머리가 갑자기 가게의 미시경제 앞에서 멈춰버렸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지아는 새벽에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다. 지아는 직접 요리했다. 지아는 밖에서 커피를 사 마신 적이 없다.
지아는 세탁기 전기세를 아끼려고 손빨래를 했다. 예전에 서준은 그것을 아내의 의무라고 불렀다. 이제 그가 직접 하거나 시장 가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가 되자 그는 지아의 노동 가치가 사실상 수백만 원에 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준은 옷이 다 떨어져서 즉석 세탁 서비스를 주문했다. 5kg 세탁물에 15영원이 청구되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가 세탁 배달원에게 항의했다. 강남 표준 가격이에요. 손님. 싸게 하시려면 직접 빠세요. 배달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5일 만에 서준의 지갑 속 현금은 바닥났다. 그는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기계 화면에는 끔찍한 메시지가 떴다. 거래 거절, 계좌 동결. 그는 잊고 있었다. 지하의 변호사 조인성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가압류가 활성화되었다. 수조 원의 자금을 관리하던 투자 매니저 서준은 이제 자기 체크카드로라면 한 봉지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서준보다 더 당황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박 여사였다. 하지만 박 여사의 당황은 아들이 굶주릴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숙주를 잃은 기생충의 공포였다. 새로운 달의 일일이 되었다. 이날은 박 여사에게 신성한 날이었다. 보통 아침이면 500만 원 이체 알림이 와 있었지만 오늘 그녀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오전 10시 박 여사는 서준에게 전화했다. 서준은 지난 한 주 동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업무 성과가 급락하여 투자 본부장에게 혼나고 있는 중이었다. 데이터 입력 실수가 잦았다. 여보세요, 엄마.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서준아, 너 오늘 며칠인지 잊었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준은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뗐다. 엄마 생활비는 그리고 어제 네가 추가 카드로 긁은 가방 할부금 카드사에서 전화 왔어. 결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 서준은 옥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소송 때문에 제 계좌가 법원에서 동결됐다고요. 제 자산이 전부 묶였어요. 아무것도 이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엄마는 뭘 먹고 살라고? 그 한마디가 서준을 강타했다. 그동안 그는 어머니가 품위 있는 부유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아버지 연금도 받으시고 경기도에 오피스텔 2채도 있잖아요. 서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건 푼돈이야, 서준아. 전기세랑 가사 도우미 월급 주면 끝이야. 엄마 라이프 스타일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다음 주 개모임 회비가 200만 원이야. 스킨케어 제품도 다 떨어졌고. 내가 어떻게든 해봐. 회사에서 빌리든가. 엄마, 저 지금 집에서 라면 먹고 있어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어휴, 너는 남자가 왜 그렇게 약해 빠졌어?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네가 지아 같은 뱀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이 꼴이 된 거야. 옛날에 엄마 친구 딸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엄마는 몰라. 오늘 저녁까지는 이체되어야 해. 내 시계라도 팔든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준은 망연자실한 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아들, 건강은 괜찮니? 나 밥은 먹고 다니니? 같은 질문은 없었다. 오직 요구뿐이었다. 오후에는 공포가 계속되었다. 자동차 리스 회사의 채권 추심원이 서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번 달 제네시스 GV80 할부금이 미납된 것이었다. 차는 박 여사가 사용했지만 명의는 서준이었다. 서준의 계좌가 동결되어 자동이체가 실패한 것이다. 박서준 씨, 협조해 주시죠. 3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량은 회수 조치됩니다. 덩치 큰 추심원이 로비에서 위협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과 수군거리는 몇몇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다. 서준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리스 회사에서 차 뺏으러 온대요. 엄마 금이나 뭐 가진 거 없어요? 이번 달 한 달만 맡게요. 할부금 200만 원밖에 안 해요.
박 여사의 대답은 서준의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무슨 소리야? 내금은 장기 투자야. 지금 팔면 손해잖아. 네가 못 내면 그냥 뺏기라 그래. 나중에 네가 다시 부자 되면 새 차 사주면 되지. 당분간은 카카오 택시 타고 다니면 돼. 박 여사는 자기 금 1g을 파는 것보다 서준의 이름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고 차를 뺏기는 것을 더 선호했다. 그 순간 서준은 깨달았다. 그는 금지옥엽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현금 인출기였고 이제 그 기계가 고장나 버린 것이다. 조정 기일은 완전히 결렬되었다. 지아는 화해를 거부했다. 그녀는 생기 있는 얼굴에 새로운 위험을 발산하는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 옆에는 조인성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치명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본 재판에서 증거 심리가 시작되었다. 서준은 시계를 팔아 남은 현금으로 고용한 저렴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조인성은 사전 두께만 한 증거 더미를 들고 재판부 앞으로 나아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희는 단순히 성격 불일치로 인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경제적 폭력 및 가정 방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서준과 그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소박한 생활 수준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충분하다고요? 그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프로젝터를 켰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아가 병원에서 보여주었던 비교표가 나타났다. 이제는 완벽한 법의학 감사 결과로 더욱 상세해졌다. 박씨 가족 재무 데이터 2020, 2024. 피고 총 순소득, 월 500만 원 보너스 포함. 아내 및 자녀 생활비, 300만 원 소득에 20%. 제3자 모친 이체, 평균이 500만 원 소득의 167%. 이는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시사. 피고 개인 생활비 1,000만 원.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성이 말을 이었다. 제 의뢰인 김지아 씨는 남편 소득의 20%로 새 식구의 생계를 꾸리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반면 167%에 달하는 금액 소득을 초과하는 피고의 모친에게 명품 구입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와 자식의 권리를 횡령한 것입니다. 여성인 재판장은 깊은 주름을 지으며 그 데이터를 응시했다. 그녀는 서준을 쳐다보았다. 피고, 이 데이터가 사실입니까? 저는 장남입니다. 재판장님. 어머니 발밑에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서준이 종교적 신념을 마지막 방패 삼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재판장은 코웃음을 쳤다. 전혀 감명받지 않은 듯했다. 박서준 씨, 종교법이나 국가법에서나 결혼한 남성의 주된 부양 의무는 아내와 자녀에게 있습니다. 모친은 가난하고 자립할 수 없을 경우에만 부양해야 합니다. 이 인스타그램 사진 증거에 따르면 재판장은 박 여사가 코치 가방과 줄기세포 시술을 자랑하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피고의 모친은 매우 유능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굶주리는 부모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분유값을 빼돌려 쾌락주의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결정타였다. 이어서 인성은 은행 전문가 증인을 내세워 긴급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피고의 자녀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했던 날, 피고는 자동차 잔금으로 이 500만 원을 이체하고 병원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의적인 방임의 요소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서준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이미 패소했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모두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유능한 남성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우선순위와 논리가 없는 남자로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바로 판결이 내려졌다. 서준은 위자료 0만 원, 재산 분할과 별도로 500만 원, 그리고 매년 10% 인상되는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서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판부가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결혼 기간 동안 구매한 모든 자산, 즉 박 여사가 사용하던 제네시스 GV80과 서준 명의의 예금을 포함하여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반으로 나누어야 했다. 박 여사는 경매를 위해 제네시스 차를 반납해야 했다. 이혼 판결 2달 후 서준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최저점에 도달했다. 법정에서의 스캔들은 직장까지 퍼졌다. 투자업계는 좁았다. 대형 고객들이 서준의 손에서 포트폴리오를 회수했다. 자기 집안의 돈 관리조차 엉망인 매니저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회사는 결국 효율성을 이유로 서준을 해고했다. 직업도, 큰 퇴직금도 카드빚과 소송 비용으로 다 사라짐. 재산 분할로 자산도 압류당한 서준은 엘리트 노숙자가 되었다. 그는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하여 빌라에서 쫓겨났다. 회사 차도 잃었다. 오토바이는 식비를 위해 팔았다. 절망 속에서 그는 강남의 그 부촌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걸어갔다. 그가 수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던 그 집, 적어도 그의 옛 방에서 잠을 자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서준은 낡은 옷차림과 초췌한 얼굴로 박 여사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배를 눌렀다. 가사도우미가 나와 그를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서준 도련님, 어머님 계세요. 저 들어가야겠어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가사도우미는 망설였다. 갑자기 박 여사가 테라스로 나왔다. 그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높은 철제 대문 뒤에 서서 아들을 마치 거지 보듯 쳐다봤다. 여기 왜 왔어? 박 여사가 차갑게 물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빌라도 뺏겼고요. 다시 취직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서준이 애원하며 말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지낸다고? 네가 재산 지키는데 실패해서 내 제네시스가 법원에 뺏긴 거 알아? 나 창피해 죽겠어. 서준아, 개모임 친구들이 차 뺏겼다고 나 비웃는다고. 그건 판결이잖아요, 엄마. 저도 노력했어요. 제발요,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힘들게 하는 아들. 박 여사가 말을 잘랐다. 잘 들어. 이 집 운영비 비싸. 전기세도 비싸고. 난 백수 못 받아줘. 네, 밥값은 누가 내? 그럼 제가 수억 원 드린 건 다 잊으셨어요. 서준이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성인 남자의 눈물이었다. 그건 내가 돈 있을 때 얘기지. 그게 효도라는 거야. 지금 넌 아무것도 없잖아. 또 부모 힘들게 할 거야. 그냥 가서 친구 집에서 지내든가 전처한테 가서 사과해. 혹시 알아? 받아줄지. 박 여사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나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서준은 대문 앞 아스팔트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아를 떠올렸다. 그가 화를 내도 항상 귀가를 반겨주던 지아.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그의 발을 주물러 주던 지아. 마지막 닭다리 조각을 그를 위해 남겨두던 지아. 지아는 그를 인간으로서 사랑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현금 인출기로서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계가 고장나자 그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뱃속의 굶주림은 마음속의 쓰라림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존심을 삼켜버리는 쓰나미처럼 덮쳤다. 그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년 후 서울의 한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현대적인 3층짜리 건물이 막 그랜드 오픈을 했다. 앞에는 에스티닝어스, 파트너스 재무감사 법인이라는 우아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지아는 방 한가운데 서서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고객과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더 이상 낡은 홈웨어를 입은 초라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공과 평온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아이보리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짧고 상쾌하며 실용적인 단발로 잘랐다. 조인성 변호사는 그녀 옆에 서서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굳건한 존경과 우정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아직 공식적인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예나는 인성 삼촌을 매우 잘 따랐다. 축하합니다. 김 대표님. 인성이 놀렸다. 올해 법인 수익이 200%나 올랐어요. 유능한 변호사님 추천 덕분이죠. 지아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방 한 구석에서는 이제 5살이 된 예나가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볼은 통통하고 눈은 건강하게 빛났다. 더 이상 영양 부족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그날 오후 행사가 끝난 후 지아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현금으로 구매한 새로운 소형 SUV에 타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길 건너편 전봇대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서준이었다. 야위었고 매우 야위었다. 피부는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처럼 더 검게 탔다. 그는 색이 바랜 택배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지아와 예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이 몇 초 동안 마주쳤다. 서준은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이제 막 연마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 딸이 자신의 기여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다. 지아는 거만하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더 이상 증오도 원한도 없었다. 단지 낫도뿐이었다. 마치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지만 현재에는 더 이상 관련 없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서준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몸을 돌려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타 서울의 교통체증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좁은 고시원 월세와 빚을 갚기 위해 얼마 안 되는 배달 수수료를 벌기 위해 소포를 배달해야 했다. 그는 한때 지아에게 강요했던 삶, 빠듯한 돈으로 살고 생존을 위해 한 푼 한 푼 계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업보는 그에게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가게 경제에 대한 개인 교습을 해주었다. 지아는 마지막 짐이 서준의 오토바이 배기가스와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집에 가요. 예나 수영 강습 가고 싶어요. 차 안에서 예나가 불렀다. 그래, 아가. 집에 가자. 지아가 대답했다. 지아는 차에 탔다. 빌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 막 대출금을 다 갚은 새 타운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가 여왕이고 선장이며 더 이상 기울어진 대차대조표가 없는 집으로 자동차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다. 지아는 백미러에 파산한 과거를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운전했다.